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다고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2017년에는 그저 미국의 여러 동맹국 중 하나로 보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주목할 이유가 없는 나라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동아시아의 방어막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세계 기술의 심장부이자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도체, 조선업, 방산, 군사적 협력 등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강점으로 미국의 미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모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한때 주변국의 그늘에 가려 보였던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맹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국에게 필수적인 동맹으로 자리 잡은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현대사의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미 국방부 자문관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존스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외교안보 자문관으로 2017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어요. 바로 동맹국들의 군사적,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방위비 분담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이 워싱턴 전체를 휩쓸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도 냉혹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한국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일본이 더 중요한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고 기술력도 뛰어나며 미국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 중 하나였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북한 문제로만 얽혀있는 동맹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래서인지 제 첫 임무가 한국 관련 평가였다는 사실에 조금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평택 미군 기지 방문이었습니다. 제가 평택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본 것은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평야였습니다. 여기 정말 한국 맞아?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울의 번잡한 도시 이미지만 떠올렸던 제게 이곳의 고요함은 너무나도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의 규모는 제 상상을 초월했어요. 마치 작은 도시 같았고 각종 훈련 시설과 최신식 장비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장교는 이 기지가 단순히 주한미군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 전략의 중심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죠. 기지를 둘러보며 안내 장교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경까지는 전투기로 1시간,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40분 남짓 걸립니다. 이 위치를 대체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평택은 마치 한미 동맹의 심장부 같았고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평택 기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훈련 시설을 살펴보는 일정이었어요. 기지 안에서 실제 훈련 중인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을 보니 이들이 훈련하는 것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내 장교가 말했습니다. 평택 기지에만 여의도의 5배 크기의 시설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죠. 여기 없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제가 그를 의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했던 건 한국의 위치 자체였습니다. 평택 기지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당진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안내 장교는 이렇게 말했죠. 당진이라는 이름은 과거 당나라 나루터에서 유래한 겁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항구라는 뜻이죠. 중국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울렸습니다. 미국이 이곳을 포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포기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기지 내부에서 미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이 기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신경 쓰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한 장교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중국이 한국에만 조금 더 가까웠다면 여기를 손에 넣으려고 전쟁이라도 벌였을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문득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미국이 이 기지를 포기한다는 건 스스로의 전략적 위치를 스크랩하는 것과 같다는 걸요. 트럼프가 정말로 이걸 모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중요성을 직접 본 후에도 저는 한국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 일정으로 한국의 조선업을 직접 둘러보게 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업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현대중공업으로 향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현지 직원은 저를 조선소 한가운데로 데려가며 말했어요. 여기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죠. 그러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대 10척 정도가 동시에 건조됩니다. 세계 조선업의 30%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조선소 내부로 들어가자 거대한 선박들이 하나 둘 조립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공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대한 로봇팔들이 부품을 옮기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초대형 공연을 보는 듯 했어요. 그 광경은 제게 한국의 산업 역량을 압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배의 상당수가 군함이나 전략적 목적의 선박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실제로 미국에서 주문한 함정이 건조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됐어요. 안내 직원은 이렇게 말했죠. 미국은 조선업을 포기했지만 함정을 만들 필요는 여전히 있죠. 그래서 한국에 의존하는 겁니다. 조선소 투어를 마친 후 저는 다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미국과의 협력 내역, 그리고 한국 조선소들이 앞으로 맡게 될 프로젝트들까지요. 그날 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발언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졌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려면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당시에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공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대중공업의 CEO와 만나 간단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선업은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싸우는 방식입니다. 한국이 아니면 미국도 중국의 해양 전략을 막기 힘들 겁니다. 그의 말은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해군력과 해양 전략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죠. 조선소에서 한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직접 본 후 저는 또 다른 한국의 강점을 확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산업이었죠. 사실 저는 이전까지 반도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작은 칩 조각 하나가 세계 경제를 좌우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방문한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기도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반도체가 전 세계에 쓰이는 제품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라는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하얀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완벽히 밀봉된 환경에서 반도체를 제작하고 있었죠. 공장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전자기기용 부품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에요. 특히 미국은 저희 같은 동맹국이 없다면 반도체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을 회복하려고 노력 중이었지만 이미 한국과의 격차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SK하이닉스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미국이 반도체 자립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면
최소한 수십 년이 걸릴 거라는 게 명확해 보였어요. 미국 기업들도 이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에 대해 트위터에서 땡큐, 삼성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시에는 외교적 제스처로 여겼던 발언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을 이토록 독점적으로 장악했을까?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을 넘어 세계 기술 산업의 심장부에 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중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자유세계의 기술 공급망을 지켜내고 있다는 점은 경이로웠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이 한국 없이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반도체는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국방력, 기술혁신,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지탱하는 필수적인 자원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고 세계는 다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름 아래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극에 달했으며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의 설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서방 국가이며 경제적으로는 세계의 기술 산업을 지탱하는 허브였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몇 년 전 제가 봤던 그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고 동시에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첫 일정은 한국 방산업체를 둘러보는 것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방산은 세계 시장에서 초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한국의 무기를 앞다퉈 구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지만 실제로 이 무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죠. 공장 내부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무기들은 단순히 첨단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했어요. 특히 K9 자주포는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무기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 자주포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물었을 때 안내 직원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성능과 신뢰성 모두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한국은 전쟁을 경험한 나라니까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은 다릅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 주목했던 건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군사기술 협력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의 군사 장비와 완벽히 호환되는 한국 무기는 동맹국들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저는 평택 미군 기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몇 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시설은 더욱 확장되었고 이제는 군사기지를 넘어 군사적 경제적 협력의 허브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기지 안에서는 한미 합동훈련이 진행 중이었고 한국군과 미군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해 보였어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주권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선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며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고 있던 중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일정이 잡혔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참전용사기념관을 방문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의례적인 방문이라 생각했지만 이곳에서 저는 한미동맹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문화적 유대와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어요. 기념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벽에 걸린 수많은 사진과 기록물 앞에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과 한국이 함께 싸웠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미군과 한국군이 진흙탕 속에서 어깨를 맞대고 전선을 지키던 모습, 그리고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한국 민간인들을 구출하던 장면들이 사진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념관에서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은 유교적 전통 속에서 은혜를 갚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은 미국이 준 도움을 과거로 끝내지 않고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본 후 저는 서울에 있는 한인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주 주한미군 병사들을 위한 영어 예배와 교류 모임이 열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현직 주한미군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한국에 처음 배치되었을 때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 나라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람들과 문화에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지키는 이유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 병사의 말은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군사적 협력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감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 한국이 왜 미국에게 필수적인 존재인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문화적 유대는 계약이나 협정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죠. 그건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유대감이야말로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진짜 힘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의 한국은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세 역시 몇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어요. 다음 일정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한국의 접근 방식은 그야말로 창의적이었습니다. 제가 참석한 첫 회의는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에서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시키는 대신 한국 조선업체와 방산업체가 미군의 수리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계약을 제안했어요. 미군 함정이 아시아 지역에서 수리와 보급이 필요할 때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이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효율성에서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라는 한국 측 발표는 명쾌하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회의를 듣는 동안 저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에 얼마나 강하게 압박을 가했던지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었죠.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더 많은 돈을 요구받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방위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대신 자신들의 산업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일이었어요.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연구개발센터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며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정부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런 압박을 자신들의 경제와 산업적 강점을 보여줄 기회로 삼고 있었어요. 귀국 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취임식 다음 날인 오늘, 저는 백악관 상황실로 호출받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방위비 분담금, 동맹국의 역할,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단도직입적인 태도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동맹이 누구인지, 불필요한 짐이 누구인지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숫자와 결과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이 다시 시작될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고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이 미국의 미래에 왜 필수적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걸 느끼며 저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전략의 중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미군 기지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이자 아시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허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얼마나 더 기여할 수 있는지 말해보게. 한국은 군사적 기여를 넘어 경제적 기술적으로도 미국의 필수적인 동맹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의 군사력, 첨단 기술, 심지어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를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한국이 없다면 중국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텍사스에 삼성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반도체 자립과 첨단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미국 경제에 직접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두 저를 주목하고 있었고 저는 담담히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과 조선업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는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필수적인 무기가 되었으며 미국 함정의 유지 보수와 건조 작업에서도 한국 조선소는 필수적입니다. 미국이 중국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싶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국과 문화적으로 깊이 연결된 국가입니다. 미국 참전 용사들을 가장 잘 대우하고 한인 커뮤니티는 미국 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선 신뢰와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세계 어떤 동맹에서도 찾기 힘든 요소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이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보며 저는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미국의 경제, 기술, 군사적 미래를 지탱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책상을 두드리며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자네 보고가 설득력 있군. 한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알겠어. 이제는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방법을 찾아야겠지.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파트너라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 그날 회의는 트럼프가 한국을 다시 한번 필수 동맹으로 자리 잡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발표는 끝났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와 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들에게 얼마나 깊이 와닿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를 미국의 전략 한가운데에 놓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비친 겨울 햇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그 햇살은 어쩐지 한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미미해 보였지만 이제는 미국의 미래를 비추는 강렬한 빛이 되어버린 나라. 한국은 그렇게 자신만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웃으며 했던 말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파트너라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 그 말 속에는 인정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미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성장하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동맹의 작은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직접 목격하며
일본이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 냉소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일본과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긴 역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공에 치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지만 일본 사회 곳곳에서 느껴지는 변화에 대한 저항은 철옹성 같았습니다. 끝내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일본에서 닿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며 딸과 함께 한국으로 이민을 결심했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야마 소이치입니다. 일본에서 대학 교수를 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은 저의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1980에서 90년대의 일본은 세계 경제를 선도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등불이라고 믿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의 기준이다라는 생각은 저와 제 세대의 상식이었죠. 한국.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는 하위 경쟁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제품을 모방하거나 일본의 뒤를 따라오는 나라로만 보였으니까요. 몇 년 전 저는 한국제 학술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이었고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의 발표는 과거 일본 경제의 성장 모델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고 일본이 여전히 아시아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의 발표는 익숙한 과거의 영광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나 혁신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룬 업적을 다시 한번 되짚는 데 집중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발표자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연구원이었고 주제는 한국의 첨단 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이었습니다. 발표 자료는 명확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점유율과 기술 수준이 일본 기업과 비교해 이렇게 압도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발표 후 이어진 질문과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서양 학자들과 아시아 각국의 연구원들은 한국의 성공 요인과 혁신 시스템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일본, 그저 과거의 모델로만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일본이 실패한 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손에 든 자료를 바라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의 젊고 역동적인 산업 구조와 일본의 느리고 경직된 시스템이 비교되며 저의 자부심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발표 중 언급된 데이터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제치고 한국이 세계 2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한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숫자는 명백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아시아의 리더가 아니다. 한국이 진짜 리더다. 이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물론 그 말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이 그들에게 그런 결론을 내리게 했던 거죠. 저는 일본으로 돌아와 일상에 복귀했지만 학회에서 받은 충격은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서 일본의 경제적 우수성과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던 저의 말은 이제 제 자신에게조차 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딸 카에데가 저를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카에데는 결혼하고 13년 만에 생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소중한 딸입니다. 그 아이가 제게 왔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밝고 사랑스럽고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였어요. 학업에 대한 열정도 강해서 중학교 때부터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꿈이 큰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하자마자 저와 딸은 미래에 대한 진로를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마다 딸은 국제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카에데의 말은
저를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카에데가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카에데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라고 물었죠. 카에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꿈을 펼치는 것 같아요. 일본은 너무 답답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억눌린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본이 답답하다니 무슨 뜻이냐? 카에데의 말을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카에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자신이 느낀 것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다들 케이팝 아이돌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문화만이 아니에요.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같아요. 스타트업 이야기도 그렇고 세계적인 기술도 그렇고 일본은 너무 느리고 안전하게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본을 저의 딸이 이렇게까지 답답하게 느끼고 있었다니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카에데, 일본도 안정적이고 훌륭한 나라야. 여기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카에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정적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안정적이라서 변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다들 같은 길을 가야 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어려워 보여요. 한국은 다르잖아요. 뭔가 하고 싶으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제가 뭘 해도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에데의 목소리에는 절실함과 답답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카에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토록 일본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니 한국이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일 정도로 일본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는 학회에서의 충격적인 발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혁신과 속도로 변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일본은 변화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다시 제 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다음 날 저는 카에데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그녀를 불러앉히고 물었습니다. 카에데, 내가 말한 한국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 정확히 어떤 점이 너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니? 카에데는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그냥 트렌디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제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회가 도와주는 분위기잖아요. 일본은 뭘 하려고 해도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위험하다고만 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뼈 아팠습니다. 저는 평생 일본의 강점과 안정성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와 다른 세대의 사고방식 속에서 자란 카에데는 저보다 더 빨리 일본의 현실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카에데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읽은 한국 스타트업 관련 기사, K-드라마에 나오는 직장인들의 모습,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K-팝 아이돌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일본과 달라 보였던 겁니다. 저는 그런 카에데를 보며 혼란스러우면서도 그녀가 느끼는 답답함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에데가 정말 한국에서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부모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정체된 현실과 한국의 역동성이 극명히 대비되며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의 정체와 폐쇄성에 대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교수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침 학문적 연구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한 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 교류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 사회를 직접 경험하고
딸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사실인지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은 저를 다른 세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경이로웠습니다. 높은 빌딩과 현대적인 구조물, 곳곳에서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은 활기와 역동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도심에 도착한 후 학회에서 만난 한국 동료 교수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서울의 여러 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한국의 스타트업 허브로 알려진 강남 테크노밸리였습니다.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과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말 그대로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한국 교수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젊은 사람들 누구나 창업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자금과 인프라를 지원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일본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창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전히 낯설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한국 교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단점도 솔직히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서도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한국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일본을 모델로 삼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의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는 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을 한때 모델로 삼았던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의 방향성을 찾아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편리하고 발전된 대중교통 시스템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일본의 시스템보다 더 발전된 디지털 결제와 연결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손쉽게 교통비를 결제할 수 있었고 심지어 공공 와이파이조차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편리함이 단순한 기술적 발달을 넘어 한국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일본의 사회는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지만 한국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차이가 아니라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딸 카에데의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일본의 답답함과 한국의 역동성은 이곳에 와보니 너무나 명확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카에데가 이야기했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꿈꿀 수 있는 곳이에요. 그녀가 말했던 답답함은 단순히 청소년의 불만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현실을 정직하게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녀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기회의 땅으로 보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제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학 강의실에 들어가고 논문을 쓰며 학생들과 학문적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무언가 깊은 균열이 생겼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활기와 혁신의 기운은 제 내면에 강렬하게 남아있었고 일본 사회의 경직성과 느림은 이제 더 이상 눈 감고 지나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강의 중에도 변화는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본의 경제적 성과와 전통적 모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무기력했고 열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과거의 성공 사례는 그들에게 미래의 비전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열정을 담아 강조했던 잃어버린 30년 이전의 일본은 그들에게 단지 먼 과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학생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토론 과제를 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물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본의 강점만을 나열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듯한 의견을 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변화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일본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젊은 창업가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미 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의 대화에서도 저는 큰 벽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공유하며 일본도 이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동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야마 선생님, 한국의 방식은 일본과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긴 역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공에 치중하고 있죠. 일본은 차근차근 천천히 나아가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긴 역사를 기반으로 한 안정성이라는 명분은 일본의 정체를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봤던 혁신과 역동성이 단순히 단기적 성공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료 교수들은 과거 일본의 성공에 기대어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의 행정회의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학문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일본의 학문적 모델에 변화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은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일본 사회의 모든 곳에서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카에데와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국 유학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대학과 일본 사회에서 여러 번 변화를 촉구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한 번은 학과 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주제로 토론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는지를 사례로 들며 일본이 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고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전통을 중시해야 하며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들이 이제는 변명을 넘어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것과 현실을 외면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 그것이 지금의 일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곳의 젊은 세대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회는 그들의 열정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일본에서 무기력하게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로서 제 역할은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것일 텐데 과연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민은 딸 카에데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답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딸 카에데는 매일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대학교 입학제도, 유학 프로그램,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공부하며 점점 더 한국으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 무거운 갈등을 안고 있었습니다. 딸이 한국을 꿈꾸는 모습은 저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나는 젊고 역동적인 한국에서 그녀가 찾을 수 있을 기회의 가능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체된 일본 사회 속에서 그녀가 겪을 좌절과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국 학술 교류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한 한국 교수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명문 대학에서 일본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주제로 연구를 함께 진행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객원 교수로 강의를 맡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고 제 모든 삶은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단순한 연구 협력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저와 제 딸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메일을 읽고 난 뒤 저는 카에데를 불렀습니다. 그녀에게 제안을 설명하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카에데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그녀의 답변을 듣기도 전에 이미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한국에서 강의하실 수 있다면 저도 거기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확신과 열정은 저를 결단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이주해 연구와 강의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제 학문적 경력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제 딸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본에서의 좌절이 반복되는 생활을 이어가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저와 제 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민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저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매일 늦은 밤까지 단어장을 펼쳤고 딸 카에데도 유학에 필요한 영어와 한국어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준비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에서의 삶을 정리하며 가족과 동료들에게 우리의 결정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료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야마 선생님, 일본을 떠나시겠다는 것은 너무 급진적인 결정이 아닙니까? 당신은 여기서도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제게, 그리고 제 딸에게 더 이상 미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일본을 떠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딸 카에데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눈빛을 빛내는 모습을 보며 저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기로 결심한 것은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은 익숙하지 않은 도시였고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맡게 된 대학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대학이었습니다. 제가 강의할 주제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 비교였고 학생들은 처음부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의 첫날, 저는 일본의 경제적 성공과 문화적 강점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하지만 문득 학생들이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한국 학생들의 태도에서 이전에 제가 일본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활기를 발견했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과거에 성공했던 모델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은 일본보다 빠르게 변화했는데 일본은 왜 변화 속도가 느렸던 걸까요? 이 질문들은 날카롭고도 진지했습니다. 일본 학생들과의 토론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깊이와 문제의식을 가진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이내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안정과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 안정이 때로는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국은 변화의 필요성을 빨리 인식했고 그에 따라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의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사고의 확장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대학 강의 외에도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과 소통하거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언어 장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가끔씩은 복잡한 한국어 문장을 들으며 당황하거나 잘못된 발음을 해서 학생들에게 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도우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후에는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교수님, 이 표현은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라며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딸 카에데 역시 한국에서의 새 삶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학원을 다니며 언어를 배우는 동시에 서울에 있는 명문 국제학교에 입학해 또래 친구들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그녀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친구들이랑 강남에 다녀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한국은 정말 활기차고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요. 그녀의 눈에서 반짝이는 행복감을 보며 저는 이곳에서의 삶이 그녀에게 잘 맞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답답함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나 건강보험 가입 같은 절차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절차가 몇 주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며칠 내에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화된 시스템 덕분에 어디서나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한국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과 함께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정말 다르게 느껴져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너처럼 새로운 걸 배워가고 있단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도전과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시험하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자리를 잡아갈수록 대학에서의 강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학생들과의 토론은 저를 새롭게 자극하며 학문적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에 만족하며 살아가면서도 가끔씩 일본을 그리워하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곳에서의 익숙한 생활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일본에서 쌓아온 정체성과 기억들이 제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변은 활기차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저의 시선은 책 페이지를 넘기던 손끝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문득 일본에서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함께했던 여유로운 차 한 잔, 오래된 도쿄 거리를 거닐며 느꼈던 고요함,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했던 시골 마을의 풍경까지. 그 모든 것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제가 일본을 떠난 뒤로 점점 사라져가는 제 정체성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일본 사회를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강의를 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발전 모델을 비교할 때마다 일본이 세계를 선도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일본은 아시아의 중심이자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만났던 동료 교수들의 얼굴이 종종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본만의 전통과 방식을 고수하며 우리 방식이 맞다는 믿음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며 성장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그들이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속에서 일본을 그리워할 때면 저는 딸 카에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에데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서는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계속 꿈꾸게 돼요. 일본에서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일본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저를 키워준 나라이고 제가 처음으로 꿈을 꾸고 이루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많은 점에서 중요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일본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일본이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일본과 한국이 가진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너무 안정적이어서 스스로를 갇히게 만들었고 한국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두 나라를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몇 년이 흐른 지금, 저는 이곳에서의 삶에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 카에데 역시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카에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졸업식 연설자로 나서 한국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갔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며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운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꿈을 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말은 졸업식장을 가득 채운 청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 카에데는 한국의 한 대학에 진학하며 그녀가 좋아하던 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전공으로 삼았습니다. 학교에서의 성과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무한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에데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가 일본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이런 기회를 절대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결정이 그녀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에데는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에서 일하며 자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함께 일하던 한국인 동료예요.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고 그녀가 한국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벅차게 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일본에서 그녀를 위해 이 결정을 내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일본만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일본이 다시 변화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본 가능성과 에너지는 일본에게도 여전히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언젠가 일본에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제 고향이고 제가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에서 제가 받은 환대와 배움은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가며 제 자신과 딸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